투자전략경제 전략인사이드 안기태 연구원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침에 그 FOMC 긴급하게 나오는 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뭐 금리를 100bp 낮추고 뭐 자산 규모 7천억 불 늘리겠다. 요건 이제 헤드라인으로 나온 이제 뉴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하 카드를 이제 최대한 쓸 수 있는 대로 다 이제 지금 해준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그 연준이 하는 게 이제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은행들이 연준에다 맡기는 돈이 있는 거죠. 이제 시중에 안 뿌리고 이제 연준에다가 맡기는 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연준에 맡기는 게 지급준비금이라는 개념이고요. 그게 필요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초과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필요지급준비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내야 되는 돈인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이거를 0%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맡겨도 된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필요지급준비금 규모가 지금 1,5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1,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출로 안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중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는 되는 거죠. 1,500억 불 달러 정도가. 그다음에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는 돈인데 이게 사실상 맡기게 돼 있는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 LCR 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미국이 하는 것 중에 LCR 규제. 이게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너네가 앞으로 한 달 동안 나갈 돈 있을 그 뱅크런 같은 거로 나갈 수 있는 돈이 있으니 그거 이상으로 돈을 채워놔라. 현금이든 지급준비금이든 국채든 이 세 개 중 하나를 채워놔라. 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1.6조 달러 정도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조금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이 LCR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분모가 나갈 수 있는 돈 그리고 분자가 유동화 자산, 현금이든 지급준비금 채워놔라. 이게 100%가 돼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이거 좀 못 맞춰도 된다. 이런 지금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돈 1,500억 불이 이제 안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초과적으로 맡기는 돈 1.6조 달러 중에 일부가 안 맡겨도 될 수 있다. 근데 이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는 기자회견 끝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지는 금리는 내려줬고 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던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쪽은 나왔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로 돌아와서 그 지금 매크로 상황이 그 보통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게 2분기 연속 GDP 역성장인데 월간으로 따지면 지금 사실상 2, 3월이 그러니까 월간으로 따지면 사실상 리세션이 나와버린 셈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2, 3월이 나왔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되는데 자료 2페이지에 테이블을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그 매트릭스를 이제 따져가지고 한쪽은 이제 은행 시스템 쪽,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디폴트 문제가 생겼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혹시나 은행을 건드리는 게 아니냐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확진자가 꺾이지 않거나 내지는 뭐 꺾이더라도 뭐 정부 대응이 미진하거나 이런 쪽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3개를 짜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정부 대응도 못하고 동시에 하이힐드 채권 문제가 은행 시스템 갈 경우 이게 이제 시나리오 1인데 이럴 경우가 되면은 이건 1년 이상 침체 오고 거의 08년급으로 이제 가는 느낌이 될 거고요. 시나리오 2는 하이힐드 문제가 뭐 이제 그냥 산업의 문제, 그냥 그들만의 문제로 끝나고 대신에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되고 정부 대응도 못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2분기, 3분기에 리세션에 갈 겁니다. 소비위축.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안 오더라도 소비위축 간다. 일단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하이힐드 채권 문제는 그냥 산업 문제로 끝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진자가 줄거나 아니면 늘더라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거나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일단은 은행 위험은 갈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뭐 주식은 지금 굉장히 뭐 08년급의 느낌이 이제 왔지만은 지금까지 은행은 사실 어떻게 돌아가냐면 미국은 은행들이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그 유동화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전체 자산에서 현금이나 이런 거를 채워놓은 거죠. 그게 08년에는 3%인데 지금 10%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사실 규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은행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하이힐드 문제가 터지는데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미국 애들 10년 전에 부동산 터졌을 때 걔네 GDP에서 주택 투자가 6% 비중이었거든요. 지금 석유 캐펙스 비중이 0.6%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나 시크릿컬이나 이머징 산유국 이런 쪽은 문제지만은 이게 전체 문제로 넘어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실 뭐 이코노미스트 영역에서 전망이 뭐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대응에 있어서는
일단 오늘 아침에 통화정책은 해줬고요. 지금 요구가 되는 게 재정정책인데 뭐 통화정책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필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뭐 아직 뭐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나온 게 5대 사회보험료 인하가 그러니까 면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우리나라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건데, 기업들이 이제 이런 보험료를 대신 내주게 되는데, 이 규모가 인건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내는 사회보험료가. 일단 그걸 면제 나왔고, 미국이 지금 급여세 감면을 내놨는데, 급여세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요게 우리나라 사회보험료 개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 감면 내놓고, 호주 같은 경우가 지금 추경을 GDP 대비 1%로 잡고, 그래서 지금 재정 확대 신호가 포착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하이힐드 문제는 산업 문제로 국한되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이 나온다 쪽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뭐 코로나 확진이 더 가파해진다거나 내지는 정부 대응이 이 정도로 안 된다. 그럼 이제 2분기 리세션을 보게 되는 건데 일단은 정부 대응 쪽에 좀 방점을 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자료 맨 커버 페이지에 있는 건데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풀어난 속도가 이게 이제 데일리로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 유동성 이걸 M2로 잡아내서 전 세계 한 10개 정도 나라의 M2를 잡아내면은 3월 들어서 지금 2주 동안에 9천억 달러가 지금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자체가 거의 빅스로 보면 08년급으로 가버리니까 지금 다들 돈 푸는 쪽으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결국은 재정 부양을 지금 계속 미국, 중국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돈들이 결국에 재차 어디로 유입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각국 정부가 이렇게 돈 푸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그 스탠스 변화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도가 중국은 사실 재정을 일단 먼저 좀 빨리 쓰고 있고 미국도 적극적. 그러니까 미국, 중국, 호주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유럽이랑 한국은 좀 느린 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호주가 재정 지출 확대가 GDP 대비 1%, 그러니까 깔끔하게 1%딱 주는데 한국은 GDP 대비 0.6%를 주고 그 금액마저도 사실은 한국은행이 하는 거를 중복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은 소극적인 게 맞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글로벌 환경이고 한국도 결국엔 뒤따라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 08년 케이스도 한번 제가 좀 조사해 봤는데 늘 한국은행이 한 템포 늦게 들어가긴 해요. 08년에도 남들 다 인하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도 좀 한국은 내수 쪽에선 그래서 좀 늦게 들어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전략 인사이드 오태동 이사님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가 남길 것들이라는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해당되겠고요. S&P 500 지수 미국 주식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반등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한 상황들이고요. 보통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 150년 역사상 거래일수로 19일 만에 약세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요. 그림 5번을 보시면은 뭐 S&P 500 지수 보시겠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 돌파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트럼프 정부가 30일 동안 미국과 유럽인 간에 여행을 금지시키는 발표를 하면서 결정적인 그 주가의 폭락을 야기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종의 이렇게 여행 금지 자체, 30일간의 여행 금지 자체는 그 경기 측면에서는 일종의 블랙아웃, 정전과 같은 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테크니컬 경기 침체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좀 보시면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코로나19 영향을 하반기까지 끌고 갈 경우에는 결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라리 극약 처방을 쓰는 게 고통을 받더라도 그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단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요. 앞서 뭐 안기태 이코노미스트가 설명드렸듯이 그림 6번에 보시면은 빅스 인덱스가 7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10월 정도 때 가장 그 금융위기 당시 때 가장 충격이 컸을 때가 8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이미 주식시장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각도로 점검을 한 결과 이런 그 위기 자체들 그리고 또 유가의 하락들 자체가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된 효과는 신호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금융위기 상황들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때처럼 뭐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매우 양호하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은 그 한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까지 사실은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들은 더 걸리겠죠. 그래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통과하기까지는 시장이 의미 있는 아주 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너무 강력한 재정이라든가 통화 정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조금 정점을 통과하게 되면요. 이제는 이미 쓴 통화라든가 재정 정책의 효과들을 기대해 보자라는 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소 아쉽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은요. 다음에 경기가 악화될 때 써야 되는 카드들을 지금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마치 야구로 따지면은 마무리 투수가 7회 등판한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개월 정도만 기간을 놓고 보면요. 지금 주가보다는 높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그림들은 더 복잡해졌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이고요. 그림 1번을 보시면 옅은 파란색 선이 2019년 EPS 증가율이고요. 한국은 한 마이너스 33% 정도에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컨셉이었습니다. 보통 한 34% 정도 증가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EPS 증가율이 아직까지는 거의 이제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조정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는 이미 올해 감익을 예정한 수준까지 이제 하락한 이런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지금 상황들이 기업 어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대처를 추정치를 바꾸지는 이제 못한 이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정도는 뭐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해도 대부분 관심은 없을 겁니다. 코로나19의 영향들이 짧다라고 보면 2분기 증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프라이즈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이게 연간으로 간다면은 뭐 감익은 당연한 이런 상황이겠죠. 본래 보통은 이제 1분기 턴어라운드 그리고 하반기에 증가폭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의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거는 2분기 숫자가 나오는 7월경에 연간 코스피 순이익 레벨을 좀 가늠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그림 5번을 보시면요. 업종별로 연간 수익률 YTD로 코로나19 영향 이전에 까지 다 보면 연간으로 괜찮았던 이런 업종 중에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으면서 하락한 이런 업종이 사실은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 낙폭과대주보다는 어떤 이런 반도체 장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이 IT를 많이 팔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하는 이런 모습들이겠죠. 다만 이제 공포 심리가 좀 진정된다면 이런 IT에서도 세부적인 상황을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서버나 이런 쪽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점유율 경쟁 가속 그리고 생활 패턴의 변화로 클라우드 사용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서버 쪽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인데 핸셋 쪽에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2월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 기존에 예상했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보다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향후에 이연 수요가 얼마나 나올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 코스피 레벨 영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다시 삼성전자의 IM 부분이 얼마만큼 2분기나 그 이후에 서프라이즈가 나올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그림 11번 보시면요.
글로벌리 보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빠졌던 업종들이 에너지,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업종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업종들이 보통 딥밸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의문도 있으신데, 사실은 뭐 2016년도와 같은 리플레이션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하고 유가 증가율이 그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 재고들이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나타나더라도 좀 짧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 장비나 한국 IT가 중요한데 단기에 강하게 풀린 유동성은 학습 효과에 따라서 이런 신경제 소재, 흔히 말하는 반도체 쪽에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 주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봐도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바뀐 생활 패턴의 이런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이후의 영향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주도주 쪽에 유동성이 좀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매크로하고 전략 같이 뭐 여쭤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까 오태동 회장님이 마무리 투수 비유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새벽에 그 마무리 투수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연준이 제로 금리 선언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좀 했어야 되냐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러면 오히려 좀 투자자들이 진짜 침체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공포를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쪽 판단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영준이 그럼 다음 카드로 좀 쓸 수 있는 게 양적 완화가 실천 확보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뭐 좀 채권 쪽이나 매크로 쪽에서 좀 부연 좀 부탁드릴게요. 그 금융상이 흔들릴 때 이제 시장에서는 그 항상 연준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보게 되면은 특히 금융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FRB가 시장의 요구에 대해서 100% 대부분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참고로 이번 주 수요일 날 FMC 미팅이 있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이번 수요일 FMC 미팅 때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92bp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차피 FOMC 미팅 때 기준금리 인하할 거 오늘 한꺼번에 지금 다 인하를 해준 것 같고 양적 완화도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호주 시장 같은 데서는 그 선물 시장이 8%나 빠지고 미국도 지금 4% 정도 뭐 주요 지수가 다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없다라는 또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이젠 쓸 카드 다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판단에는 아마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게 되면요, 연준은 또 시장에 굴복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쓰고 있는 정책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게 분명히 어떻게 보면 후유증을 되게 낳을 만한 사항들인데 코로나19가 미국 내에서 조금만 진정되면요, 자산가격 측면에서는 일단은 뭐 거품이건 아닌 간에 좀 끌어올릴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크레딧에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지난주에 좀 저기 이슈가 됐었던 게 미국 기업들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보잉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크레딧 라인을 전액 인출을 하면서 이런 보잉 같은 기업들도 유동성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나왔었던 연준의 어떤 정책들이 보면은 이제 좀 유동성에 좀 초점을 맞추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에너지 제외하고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잉 컨선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준에 좀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공격적인 특히 이제 유동성에 좀 포커스를 둔 정책을 펼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각국 정부가 관련해서 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쪽 관련해서 조현주 연구원이 MM에는 빠져 있는데 스파크멘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제 하원에서 제시한 재정 정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븐 무누신 행정부랑
같이 합의한 상황이고요. 이제 공화당의 표결이 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테스트라든가 무급 휴가, 뭐 실험자 보험 정책, 그리고 뭐 스냅이라는 음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급여세 인하의 부분은 아직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한 규모랑 속도를 둘 다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속도에 중점을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스티븐 무누신 장관은 세 번째 코로나 법안, 즉 항공산업을 우선적으로 이제 베일아웃하는 그런 추가적인 정책,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급여세도 인하도 포함된 법안,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재정 법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좀 재정 같은 경우는 풀어나가는 방향이고 합의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중국 쪽도 박임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중국 정부도 여러 가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재정부 등 23개 부서가 합동으로 종합 소비 진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방정부의 자동차 번호판 제한 정책을 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입 소비 제품에 대해서 소비세 징수의 방법 변경을 통해서 세금 감면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5G, 사무 인터넷 등 신형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소비를 추진하려는 방침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각 지방정부에서 소비 관련 상품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난징시에서는 총 3억 2천만 원 규모의 소비 상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절강성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여행 소비 상품권, 또한 1억 원의 현금 지급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선별적인 지준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 은행 대상으로 지준리 50에서 100pp 인하할 방침이 보여졌고, 또한 일부 중형 상업은행 대해서는 또 조건에 맞춰지면 추가로도 지준리 100p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준리 인하로 이번 주 대출 우대 금리 인하 이어질 공산도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중국 주식 시장은 변동성 확대 장세 속에서도 좀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빠른 정책 대응에 기인하는 상황이고요. 향후에는 남아있는 카드로서는 통화 정책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의 금리 인하, 또한 1년짜리의 예금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재정 쪽에서는 아직은 중국 정부는 높은 재정 지출 여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감면에 주력할 것이고, 5G로 비롯한 신형 인프라에 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회는 이르면 사실 다음 달 중상순 정도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 하방 압력이 높아진 만큼 전인대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또한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MM에는 빠져 있는데요. 채권 전략 강승원 연구원 먼저 좀 발표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나온 뉴스 반영하느라고 자료는 MM에선 빠져 있는데요. 결전에 올라간 자료고요. 예, 뭐 사실 이번에 지난주에 나왔던 시장 흐름들을 좀 보면 안전자산, 위험자산 할 거 없이 공이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 금, 증시가 다 하락을 하면서 흔히 말해 정말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불거졌는데, 좀 점검을 해볼 때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금융에서 위기가 시작되는지 실물에서 시작되는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흔히 말해서 금융 경색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라이브 OI 스프레드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 68bp까지 올라오면서 금요일 이후 최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문제는 보통 이게 유동성 경색이 되려면 레이버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면 유동성 경색이지만, 지금처럼 깜짝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OIS 금리가 내려가면서 확대가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 여건 자체의 경색이나 지금 당장 시스템 리스크로 전일될 가능성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의 위기의 조금 다른 점은 현재 시장이 공포를 느끼는 어떤 주요 배경이 실물 침체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팬데믹 같은 것들이 결국 실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물 침체 가능성, 특히나 뭐 V-쉐입이든 U-쉐입이든 어쨌든 경기 둔화가 피할 수 없을 텐데,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한계 기업들 그리고 한계 가구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뭐 한 달 동안 무려 2번이나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0% 기준금리로 복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당장 그 흔히 말하는 정책 대응과 공포감 사이에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흔히 말하는 실물 침체 가능성 자체가 일소되기 어렵다면 흔히 말해서 성장률에 실물 경기에 수렴하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올라오기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트레저리는 좀 보유하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한국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은 2016년 이후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글로벌리 주요 공항들 국부 펀드들이 한국채를 담으면서 원화채가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됐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원화채에서도 외국인들의 투매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스왑 시장 쪽 달러 유동성을 나타내는 CRS 금리가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면서 스왑 쪽에서 달러가 씨가 마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늘 기사도 보셨겠지만 연준이 대규모 QE를 재개를 밝혔고요. 이런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달러가 말라버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해지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늘어나면서 현재 그러니까 아직 금요일날 리보 금리가 마지막 종가라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 10년 국채를 사고 환해지를 하면 내수로 1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4% 가까이 나옵니다. 미국 트레저리 10년이 1%가 안 되는 상황에서 원화채 사서 2.4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사면 안 되는 채권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국 원화채를 사는 큰 손이라고 하는 중앙은행 국부펀드나 중앙은행의 자금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깜짝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한국도 임시금통이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0%대 기준금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면 오히려 장기채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는 생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투텐 스프레드는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시나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2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0.25, 0.3대에 붙어 있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금리는 그러면 공격적으로 해줬으니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당장 2년, 10년 스프레드가 역전되기까지를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도 이런 되게 델리킷한 상황에서 2년, 10년까지 역전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향후에 연준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연준이 회사채나 CP 같은 거 살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원론적으로는 연준이 채권 매입하려면 지금 연준법상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만 매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국채랑 MBS, 에이전시 본드만 사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법을 바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예전에 약간 편법 아니냐라고 비판받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간에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기금에다가 돈을 지원해준 형태로 한번 CP를 매입했던 사례는 있습니다. 다만 그때에도 의회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이거 편법이다라고 하는 논란들이 있어서 그게 진짜 바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두 가지 방법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을 바꾸거나 기금을 설정하거나 국채랑 에이전시 본드 외에 사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소버린 발표하겠습니다. 글로벌 소버린 같은 경우에 지금 방송 일정 관계로 자료 대체하신다고 합니다. 예, 자료 대체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황병진 장관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펙 플러스 그런 합의가 불발되면서 WTI 가격을 중심으로 한 유가의 배럴당 30달러 하회 리스크가 커질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한때 WTI 가격은 27.34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30달러 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초래됐던 수요 쇼크라든가 그리고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그런 감산 합의 불발로 일어난 공급 쇼크 자체가 공존하고 있는 한 유가의 40달러 하단에서 특히 30달러 하회 리스크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2017년 이후에 유가 하방을 받쳐왔던 재료
재료가 결국 글로벌 석유 시장의 공급 통제였다라고 보면 이 공급 통제가 다시 또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한 그런 논리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봐주시면 상대적으로 생산 원가, 특히 채굴 단가가 높은 산유국들에서 산유량 감소가 나와야지만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좀 확인하는 시점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저희가 3대 산유국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중에서 최대 산유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생산 단가가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의 지난주 그런 IEA나 OPEC, EIA가 그런 저유가 하에서 미국 산유량 전망치를 다들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산유량이 감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결국은 캐펙스가 자금 조달 난관에 봉착하고 캐펙스가 줄고 여기서 산유량 감소까지 나오기 전에는 저희가 과거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페이지 8번에 그림 6번과 7번에서 보시다시피 결국 원유 시추홍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약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산유량 감소가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 산유량 감소하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면 최소 2개 분기는 지금 현행의 초저유가 환경 자체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석유 시장이 유가 반등을 기대하기 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수요 쇼크와 공급 쇼크의 재료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의 긴장의 변화를 좀 주목하셔야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다시 또 수요 정상화의 기대로 나타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는 코로나19가 해소되든 아니면 공급 쇼크가 해소되든 $40 위로 올라가서 $50를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공급 쇼크를 자행하고 있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텐션 자체가 지속되게 되면 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되더라도 다시 또 $40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또 $40에 대한 하방 압력 자체는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유가 전망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숫자를 좀 기입을 했고요. 결국은 석유 시장의 가격 경쟁이 지속되게 된다면 올해 유가 특히 WTI 가격의 전망치는 $42 정도로 좀 평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사우디하고 러시아 간 긴장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또 이쪽 뭐 좀 돌리는 얘기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빈설만이 미국한테 상당히 좀 시리아 쪽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자기네들 좀 미국한테도 되게 감정이 안 좋아서 미국과 러시아 동시에 얘네들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유가를 갖다 하락 유도한다라는 좀 썰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이렇게 뭐 바로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은 내용일 것 같고요. 결국 이 치킨 게임, 특히 가격 경쟁이라고 하는 양상 자체가 결국은 뭐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일단 큐로 방어하고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는 산유국이 결국 모든 걸 승자 독식할 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좀 다 붙일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사우디아라비아든 러시아든 미국보다 생산 단가는 낮기는 하지만 결국 재정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그런 유가, 재정 균형 유가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86.5 정도 수준이 재정 균형 유가라고 보면 지금 현행 $30를 위협받는 유가하에서는 재정 불안 자체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장기간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가 훨씬 더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MMA는 빠져 있는데요. 글로벌 리츠 김영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위험 중수인 글로벌 리츠도 그 주식 시장 변동에 따라서 많이 반영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오르고 또 하루는 또 내리고 이런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츠도 올해 연초 대비 23%가 빠지면서 실제로 글로벌 리츠가 이제는 매력이 없지 않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클리의 자료를 썼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리서치 대형 펌들에서 CBR이나 CBS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나 사드, 메르스 이런 부분이 부동산의 실물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물자산을 투자할 때에 기본적으로 임대료 계약이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그는 코로나가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1년 이상 가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리츠의 투자 전략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일본 리츠, 유럽 리츠, 미국 리츠 순서대로 지금 대응 방안을 계속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일단은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아시다시피
올림픽 개최가 연기 또는 취소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면서 호텔이나 리테일 이슈의 리츠는 지금 급락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마이너스 10%의 일본 리츠가 빠졌는 걸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일본 리츠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계속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유럽의 전체의 GDP의 서비스업 그리고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탈리아는 74%, 스위스는 73%, 프랑스는 68%. 기본적으로 유럽의 국가의 서비스업의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51%를 감안했을 때는 실물 자산에 지금 이슈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유럽의 리츠도 실질적으로 투자 중립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리츠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미국 리츠인데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재정 여력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리츠 중심으로 우리는 투자 기회가 열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빠질수록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컴팩트하게 발표해 주세요. 예, 제약산업 구한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혼란합니다. 혼란 속에 피는 꽃 백신 산업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장 최근 팬데믹이었던 신종플루 사태 때를 돌아봤고요. 신종플루 때 전염병 예방에 대한 소비자 인식 확산으로 2010년 글로벌 백신 기업 실적이 30%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표 백신 업체 SK케미칼과 녹십자를 주목할 것을 권고드리면서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서 4페이지 보시면 2009년, 10년 신종플루 이후에 확실히 백신 기업들 실적이 성장했고요.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글로벌 백신 기업들 주가가 다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꼭 코로나 테마가 아니어도 이 백신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산업적으로 보면 백신 산업은 2014년까지 침체기를 좀 겪었고요. 노바티스 같은 빅파마도 백신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이 성장률이 2%, 3%에 머무는 시기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2015년부터 성장률을 하이 싱글 성장률을 회복하면서 성장기로 진입하고요. 또한 요번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거치면 성장이 가속화되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11페이지가 새로운 기회 요인들이 백신 산업에 생긴 것들이고요. 프리미엄 백신 개발과 어주번트와 같은 면역 첨가제를 포함한 신제품 출시들,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을 통한 개발 기간 단축들이 이 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국내 업체 중에서는 표 11번에 보시는 것처럼 LG화학, 옛날 LG생명과학이고요. 녹십자, 일양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한국의 백신 업체들이 WHO 이런 국제기구 입찰 물량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수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프리미엄 백신 쪽으로 조금씩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향후 전망은 신규 프리미엄 백신 RSV 바이러스라고 하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거의 100%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다 자연 면역으로 치유가 되고, 하지만 2%의 신생아에서는 폐렴으로 악화가 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질환이 있는데요. 이런 RSV 바이러스 백신도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는데 지금 글로벌 업체들이 다 개발에 뛰어들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백신이 나오면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 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25페이지 어주번트는 요즘은 독감 백신도 면역 보조제를 첨가해서 더 강화된, 더 약효가 효능이 세진 독감 백신도 나오고 있고요. 뒷페이지 보시면 암 백신, 이제는 예방만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용 백신을 개발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28페이지 기업으로 가서 SK케미칼은 세포 배양 방식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아무도 시도를 못할 때 유일하게 이제 상업화에 성공한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등을 개발하고 지금 사노피랑 작년 11월 달에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글로벌 1상 마쳤고요. 올해 여름에 글로벌 2상으로 진입하면서 차별화된 원천 기술이 있다라고 봅니다. SOTP 방식으로 TP는 8만 원 신규 제시합니다. 36페이지 마지막으로 녹십자는 제약업종 탑픽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했고요.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 백신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했습니다. EPS 올해 9%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 15만 원, 그리고 제약업종 탑픽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음식료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식품 쪽은 수요가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좀 보시면 안타깝지만 외식 업계는 코로나 발병 6주가 지난 시점 고객 수가 정상 대비해서 거의 한 70% 정도 빠진 상황이고요. 그 수요를 내식이 좀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음식료 업체들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외식이 급감하면서 외식이나 급식 등으로 나가는 B2B는 좀 같이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주요 업체들의 B2B 현황을 좀 추정해 보았고요. 내식 쪽이 아무리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B2B 쪽의 물량들이 같이 감소하면서 일부 좀 성장하는 부분들이 좀 상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B2C 매출이 대부분인 업체들은 온전히 좀 매출 증가하는 효과를 좀 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오리온하고 농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장 강한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오리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요일에 오리온에서 2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달에 1월에 중국 법인이 매출이 30%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80% 정도 감소하면서 타격이 조금 컸고요. 그래서 2월이 사실은 1월보다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월은 좋았습니다. 우선 2월 중순 이후 코로나가 좀 중국 내에서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나 판매, 생산 같은 전반적인 밸류체인이 거의 90% 이상까지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경쟁 업체, 이제 스낵 쪽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업체는 우한 쪽에 생산 기지가 한 거의 절반 정도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생산 기지가 없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수혜를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상황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좀 회복되는 모습이고요. 이 오리온의 입장을 봤을 때 사실 전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오리온 중국사를 봤을 때 좀 코로나가 잡히기 시작한 시점에서 생산이나 소비가 좀 빠르게 정상화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첨보 장대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첨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보 4분기 매출액 337억 원, 영업이익 69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및 당사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LCD 사업 철수에 따른 동사 LCD 시가격 첨가제 출하량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조금 파악해 보았는데 코로나19 영향은 LCD 시가격 첨가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사 LCD 시가격 첨가제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2019년 기준 약 70% 수준으로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1분기 가동률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외 다른 사업 부문은 중국 매출 비중이 낮거나 있더라도 국내 매출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사 실적의 주요 포인트는 2차전지 소재인데요. 2차전지 소재는 동사 2차전지 소재는 2차전지 수명 감소 개선에 탁월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맞춰 대규모 증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 2차전지 소재 캐파는 2019년 660톤에서 2020년 1740톤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2020년 2차전지 실적은 1032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통한 실적 증가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타겟 멀티플을 기존 23배에서 21배로 하향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기존 78,000원에서 7만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요일 3월 16일 모닝 미팅 마치겠습니다.